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돈의 역사, 금융의 역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학적 이론이 현실의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 종이 위에서 불을 창조했던 레버리지가 실제 불을 파괴하는 청산의 엔진으로 돌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지혜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식의 나눔이 더 큰 빛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929년 단 3년 만에 주식시장 가치의 89%가 사라졌을 때 바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1989년 일본 시장이 붕괴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낡은 규칙을 넘어 진화했으며 새로운 기술과 정교한 정책 덕분에 더 이상 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시장을 파괴하는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적인 것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전개되는 7단계의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시퀀스의 5단계에 와 있습니다. 1929년에 불과 18개월 만에 대재앙으로 이어졌던 바로 그 단계입니다. 이것은 외연이 아닙니다. 패턴 인식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패턴을 보고 나면 결코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채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미국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전쟁을 위해 구축된 산업 생산 능력은 이제 평화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년 전인 1913년에 설립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통화 공급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지 아직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1920년과 21년, 미국 경제는 짧지만 급격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군수품 생산을 위해 전력으로 가동되던 공장들은 갑자기 수요 붕괴에 직면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원자재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무대를 마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연준이 경기 부양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리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1924년까지 연준의 할인율은 불과 3%에 머물렀습니다. 중앙은행의 신호를 받은 상업은행들은 자유롭게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신용은 저렴해졌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할부로 자동차, 냉장고, 라디오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저축 없이도 소비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갚고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당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용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저렴해지면 인간의 행동 자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리는 것이 거의 공짜인데 무엇을 위해 저축을 하겠습니까? 몇 달 만에 자산 가치가 2배로 뛰는 투기 시장이 있는데 수익을 내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생산적인 사업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경제의 전체 인센티브 구조가 생산에서 투기로, 저축에서 차입으로, 인내에서 레버리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서막,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손쉬운 신용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번영. 1925년 무렵 이 변화는 본격화되었습니다.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평생 주식 매매는 생각도 해본 적 없던 사람들이 친구와 이웃에게 이 새로운 부의 창출 기계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주 쉬워. 자본도 많이 필요 없어. 신용거래라는 게 있거든. 신용거래, 즉 마진융자는 금융계의 원조 대량 살상무기였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1000를 가지고 증권사에 갑니다. 중개인은 말합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왜 스스로를 제한하시나요? 그 $1000를 담보로 맡기시면 제가 $9000를 더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10,000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주식이 20% 오르면 당신은 $200가 아닌 $2000를 번 것입니다. 당신의 $1000 지분은 순식간에 $3000가 되어 200%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 위험성은 가격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10,000 포지션이 단 10%만 하락하면 잔고는 $9000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중개인에게 원금 $9000와 이자를 빚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금 $1000는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중개인은 마진콜을 발동합니다. 즉시 추가 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주식을 시장가에 강제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1927년까지 신용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식 매수를 위해 빌린 돈의 총액은 1921년 $10억 에서 1929년 $80억 이상으로 80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전체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GDP가 약 $28조 인 것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에만 $2조 2천억 의 신용융자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투자자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증권사는 은행에서, 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심지어 일부 은행은 유휴 현금을 가진 누구에게서든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이 거대한 부채의 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각 층은 바로 아래층이 계속해서 돈을 갚고 기능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투자가 투기로 대체되는 단계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 그 자체로 정당화되고 레버리지는 위험이 아닌 지성으로 여겨집니다. 모두가 자신이 영원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1928년과 1929년 초 콜금리 시장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이 광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고객에게 빌려줄 돈을 조달하는 시장이었는데 하룻밤짜리 대출 이자가 때로는 12%, 15%, 심지어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돈을 빌리는데 20%의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주식 투기꾼들에게 더 높은 이자로 빌려줄 수 있었고 투기꾼들은 주식이 연 30%, 40%, 50%씩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이자를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기업들까지 이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 제품을 만들고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현금 보유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3% 이자로 놀리느니 하룻밤에 12%를 버는 게 낫지 않은가? 1929년에는 주요 대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콜금리 시장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처럼, 아니 은행보다 더 위험하게 행동했습니다. 1925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0에서 381로 28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업 이익은 약 30% 증가했을 뿐입니다.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미래에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동일한 1달러의 수익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경고 신호의 등장입니다. 스마트머니, 즉 현명한 투자자들이 조용히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자들은 주식을 처분하고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에 나섭니다. 하지만 대중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수익에 취해 출구가 막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거품에는 회의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1929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가장 성공한 투기꾼 중 한 명이었던 조셉 케네디는 1929년 여름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에게 주식 팁을 받은 후 모든 것을 청산하기로 결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까지 투기에 나섰다면 더 이상 살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레버리지와 강제 청산의 수학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의 증거금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10%의 하락만으로도 그들의 자본은 전멸합니다. 자본이 사라지면 마진콜이 발생하고 주식은 강제로 팔리며 가격은 더 하락합니다.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자기 강화적 폭포수입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단순히 주식을 파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적인 금융가 버나드 버룩 역시 1929년 내내 자신의 포지션을 줄여나갔습니다. 1929년 여름 월스트리트의 공기 속에서 그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대화에는 조증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자신감은 무모함으로 낙관주의는 일종의 종교적 열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0월이 되자 그는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현금과 국채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시장을 떠났습니다. 유럽의 자금도 8월부터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은행들, 프랑스와 독일의 투자자들은 조용히 미국 자산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광기를 기억했습니다. 1720년의 남해 거품, 1840년대의 철도 광풍. 그들은 가치평가가 수익과 완전히 분리되고 투기가 보편화되며 모두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을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 내부자들 역시 1929년 내내 엄청난 양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 수익이 주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다시 고개를 들면 주식 가치가 훨씬 낮아질 것을 알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꿈을 사고 있는 동안 현금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가격이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가격이 오직 믿음과 기세만으로 상승합니다.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지수는 381, 1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5년 후인 1954년까지 다시는 도달하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는 이미 꺾이고 있었습니다. 1929년 2분기의 기업이익은 정점을 찍었고 3분기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주문, 산업 생산, 원자재 가격 모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3개월 더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신시대라는 사고방식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낡은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담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였던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는 1929년 10월 연설에서
주가는 영구적으로 높은 고원처럼 보이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높은 주가를 정당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빙 피셔가 그렇게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는 믿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혹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당시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거품의 끝에는 바로 위험한 확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단계, 5번째 단계인 균열이 찾아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엄청난 매도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후 초반까지 11% 하락했습니다. 아직 공황은 아니었지만 수천 건의 마진 콜이 발송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최대치로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입금할 수 없었고 강제 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황 매도가 아닌 수학적인 매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JP모건이 토머스 러문트, 체이스 내셔널은행의 앨버트 위긴 등 월가의 거물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잠시 안정을 찾는 듯했습니다. 신문들은 은행가들이 시장을 구했다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우편으로 마진 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월요일인 10월 28일, 시장은 다시 대규모 매도로 시작되어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13%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9일 화요일, 검은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매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모두가 팔려고 했고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1600만 주가 거래되었고 다우지수는 추가로 12% 하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시장 가치의 25%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다우지수는 381에서 40일까지 89%나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 주식은 주당 326달러에서 75달러로 99% 이상 폭락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부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5단계 균열입니다. 강제 매도가 모든 매수자를 압도하고 레버리지가 폭력적으로 해소되며 마진콜과 청산의 수학이 스스로를 먹고 사는 폭포수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주식시장 붕괴 자체는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아쇠였습니다. 대공황, 즉 그 뒤를 이은 10년간의 고통은 6번째 단계, 연쇄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붕괴 후 9월에 백만장자였던 투자자들은 11월에 파산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손실을 입었고 자본 보존을 위해 대출을 줄였습니다. 기업들은 신용을 얻지 못해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 악순환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1930년에만 13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예금보험이 없던 시절 예금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는 은행 연쇄 파산 사태, 즉 뱅크런을 촉발했습니다. 1933년까지 미국 은행 시스템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화폐 공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물건값이 싸져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빚더미에 앉은 경제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빚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오르면서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농부, 기업가, 주택 소유자들이 갚을 수 없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 파산했습니다. 1933년까지 경제는 30% 가까이 위축되었고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 후유증입니다. 피해가 영구적이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한 세대 전체가 길을 잃을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금융 시스템과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절망적인 시대는 절망적인 정치를 낳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경제 붕괴가 히틀러의 집권에 기여했고 미국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전례 없는 연방 권력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예금보험, 증권규제 등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사회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조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오늘날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29년을 역사가 아닌 서막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7단계 패턴의 모든 요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존재합니다. 1단계, 손쉬운 신용이 만든 인공적 번영.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연준은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며 양적 완화를 통해 8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전 세계 부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3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단계, 투자가 투기로 대체됨. 밈주식, NFT, 암호화폐, 비투 열풍. 자산을 거래하여 버는 돈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버는 돈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공짜 돈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카지노입니다. 3단계, 스마트 머니의 퇴장. 워런 버핏은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자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역사상 가장 큰 숏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4단계, 신시대 사고방식으로 정당화되는 터무니없는 가치평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AI,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 그 이유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내는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거래됩니다. 회의론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1929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단계에 와 있습니다. 균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자신감이 충만하며 모두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1929년에 시장을 파괴했던 레버리지와 강제 청산의 수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차이점은 규모와 속도입니다. 1929년에는 마진 콜이 우편으로 발송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알고리즘 거래, 자동화된 마진 시스템이 매도를 시작하면 인간의 이해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패턴을 통해 지혜를 얻고 현명하게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붕괴는 무작위가 아니라 수학적인 필연이었습니다. 신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투기가 생산을 대체하며 모두가 가격은 오르기만 할 것이라고 믿을 때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붕괴합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7단계 중 5단계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붕괴가 닥쳤을 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패턴은 명확하고 단계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준비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